그러면 먼저 그 발제로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 문학과 에코 페미니즘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김재용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회의해보는 것도 매우 뜻깊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어디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흥미롭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제는 이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 문학과 에코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제목 보시면 이 북한 여성 문학 하는데 웬 에코 페미니즘이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 여성 문학이 의외로 이렇게 훨씬 더 보편적인 세계 문화의 그 고단의 행군 이후에 북한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여성들의 진출입니다. 실제 고난의 행군 시기 오면서부터 북한의 많은 사회가 변하는데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남자들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직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문제 이 공장 임무를 닫고 직장 임무를 닫고 하면서부터 남자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이 생계 유지 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렇게 형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회 내에서 이 남성들의 역할이 힘이 굉장히 작아진 반면에 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들이 이제 여자들이 나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나서면서 여자들이 더 이상 남자들의 의식하지 않게 되고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그게 되면서 이제 북한에서 남성들은 상당히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리고 여자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존재감이 높아지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 행군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되지는데 이건 여자들은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반면에 남자들은 좀 이제 그런 것들 남성 작가들 걸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2014년 나온 이 정현철의 구기자 꽃을 보면 이건 남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 내에서 남자들이 얼만큼 무기력한가. 이게 무기력한 남자를 대신해서 여자들이 얼만큼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 남성 작가님도 보고 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는 걸 보면은 실제로 북한 사회 내에서 이런 사회 변동, 즉 여자들의 진출과 남성들의 이게 이 무기력함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고 변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이 특히 여자 작가들도요. 특히 남성 작가들도 그걸 느낍니다만 여자 작가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표현했는데 제가 두 여자 작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한 작가는 이 최련이라는 작가고요. 또 하는 작가는 이 리자수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최련이라는 이 작가는 2004년 나온 작품 중에서 바다를 푸르게 하라 이런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이중의 짐이라는 표현이 이 작품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자기 삶에 대해서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본격적인 연구사인데 상당히 전문적이죠. 그리고 이 200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여자들이 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전문직들입니다. 이게 무슨 공장의 해계원이라든가 직장의 해계원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과 꼭 동등한 연구소에 있는 연구사들이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자들이 많이 나오긴다만 이 전문직들이 주인공을 막 등장해서 하는 것은 좀 드물었는데 이때 오게 되면 전문직들이 상당히 등장한다는 것도 남쪽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견주어 볼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나오는 데서 왜 이중의 질문을 하냐면 이 연구사가 사실은 남자와 똑같이 그 연구 활동을 하는데 출장 나가가지고 저 바닷가에 있는 말에 가서 출장 가서 일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또 남자와 같이 동등한 연구사 일을 하는데 자기 남편하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육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그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연구 활동하고 그 다음에 육아를 책임지는 문제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작가가 쓰면서 이중의 짐 이런 걸 이제 주인공이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중의 짐이란 말 처음 봤을 때 이건 남쪽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이고 익숙한 말이고 또 지금도 되고 있는 문제고 이런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 내에서 남쪽 사회에서도 여자들은 바깥에서 자기 일하고 활동하고 육아 문제가 계속 고민이 되고 이 둘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가장 큰 현안이고 이걸 지금 우리 남한 사회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북쪽도 꼭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른의 이 바다를 풀기라는 작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놀랐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은 물론 육아 문제와 연구 활동하고 있는 이 주인공은 이제 이 이중의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 마을의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연구 활동하고 있는 한 처녀가 관점에서 이 작품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고향에 와서 보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바다 앞에 있는 그 해초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걸 이제 그 고난 행군 이후에 북쪽 사회에서 필요한 공장에서 필요한 시약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자기 고향 마을 앞에 있는 바다에서 해초를 뜯어다가 공장에서 시약을 만들면 이러다가는 북한 이 바다가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버럭을 침강하는 시약이라나요. 그 때문에 이제 몇십 년 후이면 이 기슭의 바다풀도 부족해서 점점 더 자리를 넓혀야 할 거예요. 바다풀은 자라는 주기가 미처 따라서지 못하여 그걸 보금자료 삼았던 물고기들은 어디론가 떠나버려야 하고요. 갈매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체 이 바다에 무엇이 남을까요? 물고기도 바다풀도 갈매기도 없는 바다가 무슨 바다겠어요? 하면서 이 혜송이라는 이 젊은 처녀 이 연구사가 자기 마을의 이 공예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이 마을에 와 있는 영영이라는 나이든 이중의 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연구사한테 항의도 하고 그 그룹들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자기는 자연보호연맹에다가 야기해가지고 자기는 이걸 자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기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처녀 이 연구사인 혜송은 자연보호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영정이라는 그 나이든 지금 이중의 짐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연구사는 자기의 의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하는 데서 이 공예와 관계없이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되면 이 젊은 이 혜송이라는 연구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영정이라는 나이든 연구사가 이중의 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연구사가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결국 이제 한 사람은 이 고난 행군 이후에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에서 이 모든 외화를 전략하고 등등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바다에 해초를 뜯어서 하는 것이 설령 공해의 문제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의치 않겠다 하는 것이 이른바 이 연정의 입장이고 또 그 주변 그룹의 입장인 반면에 혜송은 그걸 반대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연보호를 위해서 바다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해초를 채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이 좀 보이지만 그게 한 작품이 큰 축을 이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 육아 문제와 사회적 활동 이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있는 한 여성의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두 주인공이 두 인물이 다 공감하는 쪽으로 이 소설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 중에서 이중의 짐 노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젊은 연구사가 또 나이든 영정이라는 그 나이든 이중의 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연구사를 이해하는 대목입니다. 이중의 짐, 혜송은 속으로 되뇌었다. 왜 그 훌륭한 여인은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짐을 더 져야 할까? 더 무겁고 더 힘든 짐을. 영정 언니는 연구 사업의 실패와 고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래, 그것은 그가 겪는 마음속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도 하찮은 것이야. 그렇다면 행복이란 대체 뭐야? 그런 여인이 슬픔에 잠기고 고통을 받을진데 대체 행복은 누구의 것일까? 혜송은 가슴이 답답하여 길르게 휘늘어진 버드나무의 가지를 부여잡았다. 그 여인이 슬픔에 잠기고 고통을 받는데 대체 행복은 누구의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젊은 혜송이라는 연구사도 나에 대한 연기라는 그 연구사를 이해하는 쪽으로 모여지는 그런 소설이 이 최륜의 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뭐 그 이전도 북한 사회 내에서 요 예중의 짐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의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직장에서 여성들이 자기 집도 잘 꾸려나가고 회사일도 잘 하는 그런 슈퍼우먼적인 모습이 강한데, 이 작품 보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인 인사가 등장해가지고 가차없이 남자를 비판하고,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 슈퍼우먼의 우먼 같은 여자들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남자들이 가차없이 비판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최애 작품 보게 되면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차없이 그냥 보기 좋게 비판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라수이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작품을 쓰고 지금도 활약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른이라는 작가는 소설을 잘 쓰는 바람에 저 김일성 종합대학 그 창작학과에 문학대학 창작학과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요즘은 작품을 잘 못 쓰고 있는 반면에, 리라수는 대학을 안 가가지고 있은 건지 몰라도 열심히 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최련은 아주 좋은 단편들을 한 두세 개 쓰고 그냥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로 끝난 반면에, 리라수는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장편도 쓰고 하는, 그래서 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리라순의 2007에 나온 작품인 내 사랑 저 하늘,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역시 이제 그 미혼의 이 연구사가, 이자 연구사가 자기는 이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 오염물질에다가 이 먼지를 갖다가 이렇게 중화시켜서 결국 먼지가 공장 밖으로, 굴뚝 밖으로 안 오게 하기 위한 물질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 당시 남자들은 이른바 그런 지금 우리가 고난 행군을 겪은 우리 북한이, 우리 사회가 이른바 무슨 공해 타령하고 먼지 타령하고 생태 타령하고 환경 타령할 때냐, 오히려 생산력을 많이 높이기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들에게 경주 자신도, 이 경주가 바로 여자 연구사입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마음으로 끓여주는 끼니를 눈물과 함께 씹어 넘기며 대학 교정으로 나가곤 했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어선 오늘이어서 자기들의 피땀이 섬이 이 모든 것이 그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끄야 하는 거예요. 이 불을 끄는 말이 뭐냐면, 이 공장에 있는 그 제진 장치,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였다가 실험하기 위해서는 요 굴뚝에 불을 꺼야 하는데, 그동안 고난 행군 때 공장에서 불을 다 꺼왔는데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다시 꺼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때문에 불을 꺼야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단 한 점의 티라도 나리지 않게. 그러나 이 말은 끝내 목에 잠겨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경주라는 이 연구사는 자기는 자기 시대로 이렇게 해도 믿지만, 이 환경을 지키고 생태를 지키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고난 행군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 결국은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주변 남자들이 도와주고 해서 결국은 이 제진 장치를 이제 마련하는 그런 것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 이제 이게 아마 2000년대 와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이 공장에 다니는 자기 그 중앙 동창이 해계원으로 일하고 있는 홍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동안에 이자들이 북한 사회 내에서 고무 공장의 해계원 정도면 보통 밖에서 일하는 것인데, 지금 이 주인공 이 경주는 연구사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사 여자하고 이 공장의 해계원하고의 전문직하고 일반인 사이의 어떤 차이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해계원인 홍란은 그야말로 빨리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애들 키우면, 남편을 이렇게 돌보고 애들 키우면서 행복해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대조시키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저 친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는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인용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북한 사회 내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른바 여자들이 대거 사회로 진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성들이 과거에는 이른바 남자들에 의해서 주둔당하고 있는, 그리고 설령 사회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직장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대부분들이 남자들이 기사장이고 기사고 여자들은 해계원 정도. 그런데 이쪽이 되면
그 남자가 동등한 일을 하게 되는, 남자도 기사, 심지어는 이 내사랑 저 하늘을 보면 오히려 공장의 기사는 기사 정도인데 이자는 연구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오히려 역할에 전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자는 박사학위도 받고 공학 박사 받아가지고 박사 된 사람이고, 남자는 그 기사장이 해봤자 기사장을 내버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해계원하고 기사, 여자 해계원, 남자 기사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남자 기사, 여자 연구사 그렇게 내버리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전복되는, 이 성 역할의, 젠더 역할의 전복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물론 그 안에는 여성 문제, 예컨대 이중의 짐을 지고 있는 현재 북한의 전문 여성의 고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도 본 것처럼 해계원하고 다른 전문 연구사로서의 자기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지만, 이 두 작품 공통적인 뭐냐면 굉장히 생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남자 작품에서는 그런 생태 문제 안 나오는데 왜 여자 문제에서는 그렇게 여자 쓰는 작품에서 이 생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 처음에 얼마큼 받아들이기 어려웠는가. 지금 여기 제가 띄운 이 대목은 바로 이 리라순의 내 사랑 저 하늘이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됐는데, 그 발표되기까지 그 북한 내에서 잡지사 내에서 얼만큼 반발이 심했는가. 이런 작품은 반사회주의적이다. 지금 고난 행군 시기에 북한의 인민들이 생산 높이 되는데 이 환경 타령하면서 우리의 생산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문학 내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하마터면 이런 소설이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자기가 용케해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을 회고하는, 그것도 작품 발표 이후에 한 10년 지나서 회고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 사회 내에서 여자, 이게 방금 그게 뭐냐면 이 조선문학 14년 6월입니다. 원래 리라순의 내 사랑 푸른 하늘 그거는 2007년인데 이 해고는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년 후에 내가 그 당시 그 작품이 나올 때 이런 난관을 뚫고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조선문학에 적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북한에서 이 생태계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익숙한 세계 젖어 있는 남성 작가들은 사실 이런 문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른바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생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여성과 생태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에코페미니즘 이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목은 북한도 예외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남성도 생태 문제에 대한 소설을 쓰는 작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자들이 이 생태 문제 쓰게 될 경우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북한에서는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작가들이 이 생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못 봤고, 여자 작가들이 이 생태 문제를 하는 걸 본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상당히 좀 꼼꼼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문화의 특수 같은 것을 너무 높이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보편적인,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런 에코페미니즘이라든가 등등 그런 이름에서 북한 문화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 중심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발제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희주 선생님께서 이번에 김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설을 쓰는 박희준입니다. 김재원 교수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문학과 에코페미니즘이란 발제문은 물론이고 다른 발제자의 원고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북한 문학에 대하여 단편적인 텍스트로나마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재원 교수는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역할이 부상했음을 간파했습니다. 사회주의 자랑인 남녀평등은
북한 정권이 1946년에 발표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으로 일찌감치 보장된 듯 보였으나 그 법령은 곧 화석화되고 여성해방은 공허한 울림이 되고만 게 현실입니다. 불평등의 의식과 감각을 소설에서 미미하게나마 드러내기도 했지만 봉건적 가부장제의 속성이 일시에 무너질 리는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90년대 중반 북한이 겪게 되는 최악의 식량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겹쳐 식량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기아가 만연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두드러진 아이러니의 요인으로 김 교수는 남성들의 무기력을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지만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백을 여성들이 배우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 작가들도 더 이상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말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체련의 바다를 푸르게 하라와 리라순의 내 사랑 저 하늘이란 두 작품을 텍스트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2004년에 나온 바다를 푸르게 하라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그 내면의 목소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육아 문제와 전문직 여성을 등장시키는데 북한 문학에서 전문직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예는 흔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직장과 육아라는 이중의 짊어진 여성의 갈등과 자의식을 소설에 드러낸 것도 고난의 행군의 이후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2007년에 나온 내 사랑 저 하늘은 남성의 역할이라고 인식되어 오던 영역에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겪는 문제를 통하여 여성 역할의 전복을 그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남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 이에 감화를 받아서 여성이 돕는 형식이 북한 문학의 일반적인 양태인데 이 작품에서는 여성이 도전적이고 이에 감동하여 남성이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 작품에서 고난의 행군은 직접 언급되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인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고난의 행군을 빼고 북한 문학을 얘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여성 문학에서도 이 문제는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빛나는 요소로 지적한 이 시기에 많은 작가들이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고 재현할 때 가장 흔한 주제가 생산 증강 혹은 도덕적 의무감인데 반해 리라수는 이왕 고난의 행군을 겪은 바에야 조금 더 고통스럽더라 할지라도 더 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라순이 조선문학에 발표되기까지 국가의 생산력 우선주의와 생태문제 사이의 모순이 문제가 되어 퇴짜를 받는 우여곡절을 증언으로 첨가한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었던 작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말하고 자연보호를 말하는 것이 사치일 정도로 생산력주의가 힘을 발휘하던 시절이 바로 고난의 행군 직후의 북한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체련과 리라수는 여성 작가입니다. 소설이 국가주의를 목표로 한 이념주의부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 모습은 초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북한의 여성상은 여전히 국가적이고 사회적이면서 봉건적인 관념 안에 속박된 존재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 교수는 두 텍스트에서 보여준 북한 여성 작가들의 변화를 고난의 행군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데 저는 더딜지언정 자연스러운 사회 진화 과정이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북한 소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체적 인간학의 정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틀 안에서 80년대 이전의 소설이 수령의 교실을 수행하는 혁명적 영웅을 그리고 있다면 그 이후엔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숨은 영웅을 그리는 변화를 보여주듯 금융의 사회인 북한에서 부수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랑의 문제를 남대현의 청춘송가처럼 전면에 내세우는 변화를 보여주듯이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개방의 물결이 어찌 닿지 않겠습니까? 그 물결에 작가의 의식도 변하리라 믿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